한국의 경제 거인 정주영의 아들 정몽구. 아버지의 추진력을 고스란히 빼닮은 그는 결단의 승부사로 통한다. 책상머리엔 아무것도 없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정몽구 회장님이 품질 경영에 관한 얘기하고 현장 경영이라는 것을 자기의 깃발처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애초에 아버지가 정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며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던 동생들과 달리 부족한 게 많아 보였던 정몽구는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아들을 선호했어요. 근데 정몽구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고등학교로 4년이나 다니고 유급을 받아서 좀 말썽을 피운 아들인데 정몽원 회장은 천재예요, 솔직히.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외손자이자 신세계 이명희의 아들 정용진 역시 어머니의 그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신세계 그룹은 사실 이명희 회장이 맡아서 지금 상당히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처음에 2조 정도였었거든요. 전체 그룹 총 매출이 자산이. 지금 20조가 넘잖아요. 10배 이상 증폭시켰는데 과연 정용진 회장이 그 이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미로 사업을 한다는 재벌 3세의 이미지를 탈피, 과감한 승부를 띄우며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용진. 현대차의 계속 성장을 발판으로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고 있는 정몽구. 부모의 명성을 넘어서기 위한 이들의 치열한 도전을 들여다본다. 정주영의 차남으로 태어난 정몽구. 그는 경복고 시절 우람한 체구와 뛰어난 운동 실력 덕분에 럭비부 주장을 맡았다.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던 그는 급기야 1년 유급까지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다. 럭비부에 들어가서 또 이제 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공부하면 또 특히 이제 자식들 늦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봐서 책가방이 없으면은 이 산만한 손바닥으로 자식들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하게 아주 가르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몽구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정몽구에 대한 집안의 관심은 뜻밖의 사고에서 시작됐다. 형 정몽필이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때부터 정몽구는 현대가의 장남이 된다. 형이 이제 82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장남이 됐지만 원래 장남이 아닌데 하늘이 주신 장남이 됐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하고 출근할 때도 아버지 뒤로, 아버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뒷문으로 들어갔던 아들. 정몽구는 이후 현대 전공을 맡게 된다. 현대 전공의 자리에 서름받던 아들 정몽구를 앉힌 것은 아버지가 아들 정몽구에게 준 최초의 기회였다. 정주영 회장도 점차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정몽구는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 현대 본격 사립부동 영차 갤로퍼. 정몽구가 1991년 선보인 갤로퍼는 출시되자마자 라이벌이었던 쌍용차 호란도의 장기 집권 체제를 한숨에 무너뜨린다. 뿐만 아니라 출시 2달 만에 33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그해 빅히트 상품으로 선정됐다. 갤로퍼 신화를 만든 것이다. 갤로퍼가 나옴으로써 국내에 그 SUV라는 어떤 새로운 자동차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좀 싶어요. 사실 그 SUV 역사에서는 가장 갤로퍼가 가장 처음 시초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대한민국에도 국내에도 그런 사륜구동 SUV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좀 보고 있죠. 한편 현대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삼성가에서는 경영 일선에 나선 3세들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때 베일에 쌓여있던 한 사람, 바로 신세계그룹 정용진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외손자이자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낀 막내딸 이명희의 장남 정용진.
그는 동갑내기 삼성 이재용과 사촌이자 같은 학교 동기 동창이기도 하다. 정용진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재학 중 어머니 이명희의 뜻을 따라 미국 브라운대로 유학을 떠난다. 머리는 뛰어난데 다만 행동하는 패턴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맨날 이 바이크, 소위 모터 헐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이명희 회장한테는 탐탁지 않게 보였었고 후에는 그걸 이제 불식을 시켰죠. 실질적으로 브라운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2004년부터 부사장이 됐고. 정용진은 다른 재벌가의 3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 강연을 다니면서 인문학의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SNS 활동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재벌들도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호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트위터에 어떤 팔로워가 이렇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은 당신은 음악이 좋습니까? 밥이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트윗이었는데 정윤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긴 하지만 배고프면 음악 듣지 않습니다. 밥이 먼저입니다. 이런 아주 솔직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윤희 회장의 인간성, 그 다음에 신세계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정용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자의 자질을 찾아냈다. 미국 유학 시절 커피가 일상인 자유로운 분위기가 신선했던 그는 특히 길을 다니면서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들고 거니는 미국의 커피 문화를 주목하게 된다. 트렌드세터들, 또 얼리 어댑터들, 그리고 약간 히피 같은 그런 느낌들의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에 있던 커피집들하고는 뭔가 차별화되는 약간 그들만의 세상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정진 씨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그 문화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들고 다니면서까지 커피를 마실까? 호기심이 든 정용진은 카페를 살피던 중 그들의 문화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였던 이 커피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기로 마음먹는다. 커피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또 조선호텔에 있던 그 베이커리를 여동생과 함께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커피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그 모닝 커피와 모닝 브레드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어떤 대중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패스트푸드의 새로운 형태라 그럴까요? 정용진이 커피 사업을 국내에 들여올 때는 IMF 사태 직후였다.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팔아야 했기에 정용진은 우선 여대생을 소비 타깃으로 삼는다. 첫 매장을 연 것은 이화여대 앞. 런칭은 성공적이었다. 미국 뉴욕 시내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테리어와 새로운 커피 맛은 바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세련된 여대생과 스타벅스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예고했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의 가장 큰 공격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대예요. 혹은 압구정. 사실은 이대를 공략했던 것 중에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999년도는요. 굉장히 많은 수가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이 경험하고 온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향유하고 싶은 거예요. 갤러퍼의 성공적인 런칭 후 삼촌 정세영에 이어 현대그룹의 총수로 등극한 정몽구는 취임식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 논리정연하고 세련된 정세영 회장과 달리 어눌한 말투와 투박한 인상에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정몽구의 경영 능력을 믿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떤 데 보면 생각이 막 흘러가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급하셔가지고 혹자들은 못 알아듣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 보면 진짜 이 현대그룹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전공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철도 차량이라든지 뭐 공작기계라든지
철근을 만드는 제철이라든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산업을 또 그렇기 때문에 대연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대중 스피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0대 시련은 이뿐이 아니었다. 삼성과의 경쟁 끝에 1998년 재개출이었던 기아차를 인수하며 폼질 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해외에서는 혹평의 연속이었다. 설상가상 리콜이 쇄도한다는 기사로 망신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Our first guest is a very funny man and a very talented actor starring.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기 토크쇼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 현대차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뭐 상심한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분노가 있으셨죠. 그렇지만 그 정몽구 회장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S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에 진입하신 분이고 판매를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판매하는데 장애가 되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절대적인 수준으로 품질이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정도로 평가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몽구를 가장 힘들게 한 사건은 따로 있었다. 동생과 그룹 회장 자리를 놓고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것이다. 정몽구와는 달리 지적이고 명석해 유난히 아버지의 신임을 한몸에 받아왔던 다섯째 아들 정몽헌. 아버지 정주영은 정몽헌을 중심으로 후계자 구도를 새로 짜기로 한 것이다. 장남 몽필 씨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정몽구 회장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도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오남 정몽원 회장과 그 둘을 마음속에서 굉장히 그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지 부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그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왕자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당시 소떼를 이끌며 방북한 정주영을 지지한 아들은 정몽헌이었고 정몽구는 부정적이었다. 방북했을 때도 정몽헌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의논했던 터였다. 결국 아버지가 택한 그룹 회장은 정몽구가 아닌 정몽헌이었다. 이게 현대 그 가문이 어떠냐면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장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이 왕 회장이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이는 대북 사업인데 대북 사업에 대해서 몽헌 회장은 찬성을 했고 몽구 회장은 반대를 하면서 이 몽헌 회장 쪽으로 더 기울지 않았나.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된 정몽구. 그러나 이번엔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후계자는 동생 정몽헌으로 정해졌지만 자신이 만든 자동차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정몽구 회장께서는 그 현대그룹이 어쨌든 정몽원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었겠죠. 하지만 그 본인이 어쨌든 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란듯이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아마 절치부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보란듯이 현대그룹보다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그 당시 이제 기아차까지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몽구는 특히 폼질 경영을 강조하며 폼질로 현대차의 새로운 변신을 선언했다. 부품 하나부터 10까지 정몽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아반떼와 소나타, 그랜저까지 히트 상품을 속속 내놨다. 한때 조롱거리 차에서 자동차 업계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정몽구는 특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평생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 정주영은 평소 자동차에 필요한 철강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철강을 생산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이에 정몽구는 2004년 한보철강 당진 공장을 인수해 현대제철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철강업체로 올려놓는다.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아버지 정주영의 수건 사업인 현대제철 사업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모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데리고 손잡고 가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좋아하셨던 모양이 지금도 눈에 사는데 정말 그 우등상 받아 갖고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같은 거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정몽 회장님이 그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그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필생의 사업에 관한 거를 숙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사업하는 거를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그 사업의 목표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용진 역시 시련이 많았다. 커피 사업의 성공적인 런칭 후 애견 사업에 눈을 돌린 그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당시의 세태를 비꼬는 된장열한 신조어와 함께 한 끼 밥값에 버금가는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소위 말하자면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죠. 기업의 사회적인 기능과 책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자제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미 대기업이고 기업이 미치는 신세계 미치는 서민 생활의 영향이 굉장히 포션이 크고 영향이 큰 만큼 너무 위화감을 드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다. 여론의 문매를 맞는 정용진과는 달리 사촌 이부진의 인기는 날로 치솟아갔다. 사촌 이부진은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첫 해 단숨에 면세점의 1인자 롯데를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낸다. 이부진에게 자극받은 정용진은 2012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 사촌 동생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면세점 업계에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된다. 신세계가 롯데와의 경쟁에서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바로 면세점과 홈쇼핑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신라 호텔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해서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마 면세점 사업자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는 모두 7곳의 법인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내 면세점을 표방하는 HDC 신라 면세점과 명동 신세계백화점 분점을 통째로 내놓은 신세계 DF. 정용진과 이부진의 면세점 혈투. 정용진은 신세계 본점을 통째로 내놓겠다 장담하며 면세점 사업에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결과는 이부진의 승리. 사촌 정용진이 아닌 라이벌 현대가와 손을 잡은 이부진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정용진을 앞선 것이다. 일반인 생각하기에 아니 같은 사촌이랑 손잡으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피, 연줄 이런 것보다 정말 이익, 사업, 성장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이부진 회장이 선대개발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정용진 씨 코를 조금 눌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용진에게 어머니 이명희는 큰 그늘이자 부담이었다. 정용진이 신세계 부회장으로 부임된 2007년 대대적인 신세계 본점 리뉴얼로 어머니는 아들의 첫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명희 앞에 정용진은 아들이 아닌 초조하게 평가를 기다리는 일개 직원이었다. 이명희 회장을 만나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성이 갖고 있는 섬세함이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굉장히 냉정하고 판단을 빨리 하고 도전적인,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영 기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신세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성장해온 그 발걸음을 보면 굉장히 그 과감한 투자라든가 도전적인 그런 사업 전개를 하죠.
완벽주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자괴감에 빠져있던 정용진. 흔들리는 아들을 보면서 이명희는 아들을 강한 리더로 키우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한남동 본가에서 당시 개점을 앞둔 이마트 양재점까지 뛰어서 출근을 시킨 것이다. 7km가 넘는 거리였다. 이후 정용진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경영자의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마음을 못 잡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한테 양재동에 있는 그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까지 한남동에서부터 뛰어서 출근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는 또 아들을 뭔가 강인한 남성 리더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고, 또 아들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효자의 면모도 엿보일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고. 어머니 이명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신세계 경영 일선에 나선 정용진은 이명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때 실패한 창고형 마트를 다시 해보겠다고 선언한다. 저렴한 가격과 특화된 상품 외에 볼거리까지 제공하는 것이 전략이었다. 정용진의 첫 번째 실험작은 창고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병행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제품을 소개하며 생활 전문 매장을 야심작으로 내놓은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고가의 아웃도어 브랜드는 병행 수입을 통해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여 큰 화제를 부렸다. 단순히 많은 물건을 싸게 파는 대형 마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이마트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처음 각광받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부터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쇼핑 공간을 좀 소개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도 대형마트 사업의 성장성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창고형 마트로 좀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창고형 마트가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합리적인 유통 채널로서 좀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덕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 11월 용인 구성점에 첫 매장을 연 이래 작년 6월엔 슈퍼점인 킨텍스점을 개장하며 전체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정용진은 새로운 유통 실험을 내걸고 이마트 타운을 결성한다. 매출이 부진한 이마트를 한데 모아 축구장 13개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타운을 일선에 만든 것이다. 기존 대형마트의 한계를 극복한 복합 쇼핑몰의 탄생이었다. 최근의 동향은 자 그러면 쇼핑몰 안에다가 놀이동산도 만들고 박물관도 말고 전시장도 만들자. 자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쇼핑몰이 생기죠. 왜? 그런 걸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좀 선진국이라 보면은 복합 쇼핑몰의 초기 단계입니다. 사운을 걸었던 면세점 사업 역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작년 11월 드디어 성과를 거뒀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서울 명동 신세계 본점에 면세점을 연 것이다. 이후 백화점 지분을 동생 정유경에게 넘긴 정용진. 면세점에서 손을 떼고 이마트의 경영을 집중하며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어머니 이명희가 한국의 유통 판도를 바꿨듯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정용진. 아버지 정주영의 결단력과 현장 경영을 대물림한 아들 정몽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성공한 경영인이 되기 위한 아들들의 치열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